24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볼만한 건 뭐냐면 구민법, 의용민법이라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구민법, 의용민법. 근데 그거에 대한 그것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 그 총독부의 재령 제7호로 그 밑에 보면 의용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7호의 내용에 의용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재령이라는 거는 그 위에 보면 조선 총독부령을 이른바 재령이라 한다. 이렇게 써 있죠. 깨알 글씨에도 써 있고. 그런 거를 참고 삼아서 안 돼. 그래갖고 현재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민법을 1958년 만들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행일은 제정시가 아니고 6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60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민법전이 적용되고 59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제령 7호에 의해서 소위 당시의 일본 민법이 의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식민지 저기로. 근데 45년에 해방을 했지만 이 해방이 외세의 힘에 의해서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이게 자체에서 미리 준비했던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요 기간 동안에 이게 무려 15년이죠. 15년. 이게 법도 만들고 이럴 기간 충분한 기간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50년에 또 한판 붙어가지고 완전히 피폐화됐어요. 물론 이 해방 직후에 곧바로 48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민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민법이 제일 시급하니까 그걸 만들었는데 이제 50년 터지니까 이 민법 만드는 분들이 이 보따리 싸가지고 부산으로 피난다니면서 만들었어 이거. 그래갖고 왔다리 해서 58년에 만들었고 60년부터 시행한다. 요때까지 물론 이 전부터입니다. 1915년부터 저니까 22년이라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요 기간 동안에 일본 민법이 우리나라에 의용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 시행되던 일본 민법을 의용민법이라는 용어도 쓰고 구민법이라고도 합니다. 현행 민법에 비추어서 구민법이라고 한다. 59년 12월 말까지는 의용민법이 적용됐고 의용민법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구민법이라고 그러면 그게 마치 우리 민법 같이 우리 거 옛날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곽윤 선생님은 구민법이라고 하시지만 젊은 학자들은 반대합니다. 그럼 의용민법이라고 해야 정확하지 않을까? 알겠습니까? 그 정도 알면 되고 조심할 건 뭐냐면 25페이지 맨 위의 그 문단에서는 독일 민법 제1초안을 일본 민법에서 뺏기고 그거를 기초로 했다 이렇게 나오죠. 5, 6, 7번째 줄 보시면 알겠습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고. 여기서 제1초안이라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2초안에 따른 것이 현행 독일 민법전입니다. 1900년부터 시행되는 1월 1일부터. 근데 우리는 그거 현행 독일 민법의 초안을 뺏기지 않고 그 전 거를 뺏겼어요. 독일에서 폐기 처분된 거. 쓰레기통에 버린 걸 주워다가 일본 놈들이 그걸 기초로 만들고 그걸 다시 또 뺏겼어요. 그 정도 역사만 기억하고 그 밑에 작은 글씨에서는 이 용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계수법, 고유법 그런 말이 나오죠. 이 계수법이라는 게 복제해서 만들었다 그렇지요. 바로 내가 말하는 그 작은 글씨의 맨 밑에 끝줄이 있죠. 그걸 좀 기억하십시오. 독일, 프랑스, 일본의 법률을 계수하였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우리나라는 겉보기에 형식적으로만 해방을 맞은 거지 사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일본의 잔재가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지금 만든 법도 그걸 뺏겼고 요즘 젊은이들도 일본의 그 어떤 유행 같은 거 많이 뺏기고 뭐든지 따라합니다. 뭐든지 선풍기, 세탁기 만드는 것도 일본에서 보고 여기 와서 몇 년 있으면 여기서 만들어요. 또 그것도 흥행을 하고 라면조차도 일본에서 들여오고 뭐든지 뺏겨옵니다. 뭐든지 요건 바가지로 하고 축구 지면 또 수퍼 먹고 막 그래요. 이상하게 다 뺏기면서 미워해도 이상하게
뭐 식민지 시대 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식민지 시대 때 뭐 좀 짜증나게 만들었으니까 밉다. 그 정도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전의 편찬 뭐 이런 게 쭉 나오는데 뭐 시험과의 관련성은 크지 않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 이게 헌법 시험 문제처럼 민법 개정한 거를 자세히 물어봐 버리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이거? 골치 아프다고.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그 민법전의 편성, 구성, 편별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건 좀 알아둬야 된다고. 우리 민법은 이 두 가지 구성 방식 중에 어떤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 보면 로마식 편벌법.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독일식 편벌법. 이거 이렇게 해서 말하고 또 다른 표현이 뭐냐 하면 28페이지 두 번째 줄에 로마식은 인스티투치오네스식이라고도 하고 독일식은 거기 쭉 내려가다 보면 판덱텐식이라는 게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 결정적인 차이점. 그거는 28페이지 괄호 2번의 다섯 번째 줄 오른쪽에 나와 있죠. 특히 총칙편을 두고 있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이겁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그러니까 인스티투치오네스식하고 판덱텐식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총칙을 두고 있다. 총칙. 알겠습니까? 이 총칙이 여러분이 잘 보면 우리 민법은 민법 총칙이 있고 뭐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이 있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전체에 대한 총칙만 있는 거냐? 아닙니다. 이것도 있고 이 각 편마다 각각 총칙이 또 있어요. 또 총칙이 이 안에. 그것도 이 총칙이 있고 뭐 중요한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하면 이 안에 또 총칙을 둬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채권법 총칙 따로 있고 그러니까 총칙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이 총칙을 두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애초에 그 출발점은 경제성 때문입니다. 사고의 경제성. 뭐냐면 만약에 어떤 조문이 똑같은 내용의 조문이 여기서도 필요하고 여기서도 필요하고 여기서도 필요하고 여기서도 필요하고 여기서도 필요할 때 이걸 각각 조문을 따돌아 만들어버리면 조문의 수가 엄청 늘어나 버립니다. 몇천 조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현행 프랑스 민법이 몇천 조죠. 몇천 조. 그렇게 되니까 그 같은 내용은 공통 분모를 한꺼번에 뽑아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한꺼번에 다룬다. 알겠습니까? 그 총칙을 둔다. 이렇게. 그게 판단식입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민법 전편에서 공통 분모를 뽑아냈으니까 이 총칙은 반대로 전편에 적용이 돼야 되죠. 공통 분모 뽑아낸 거니까 애당초. 그러나 이것은 형식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재산법에 대해서만 총칙은 적용돼요. 왜냐하면 재산법을 기초로 총칙을 만들어냈으니까 주로. 여기서는 그 내용이 포인트인데 그걸 설명하시면서 어디다가 설명하고 있냐면 29페이지에 그 설명 29페이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이 첫 줄에 형식적으로는 나오죠. 형식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나오면 오늘 나오준 프린트처럼 실질적을 찾아봐야 됩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거기 있네 있어 29페이지 문장 중간쯤에 보이죠. 실질적으로는 책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 대개념 딱 나오면 그거에다 빨간 걸로 네모치고 번호 매겨놓는 거야. 무조건 그냥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래야 핵심이 들어옵니다. 한눈에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형식적으로는 민법 전체, 민법만이 아니고 사법 전체의 통치라고 써있죠. 여기. 민법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포함하는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해도 상법에도 총칙은 이게 형식적으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재산법에만 총칙이라고 이게. 그 밑에 있듯이 재산법에만. 가족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9페이지 맨 밑에 그 세 줄 알겠죠? 네 줄에 네 줄. 근데 곽윤식 선생님 말이에요. 이 문장을 또 조심해야 돼요.
곽윤직 선생님이 말하는 가족법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어저께 배웠죠, 지금. 곽윤직 선생님 상속법을 가족법에 속한다고 안 그러니까 친족법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역추론하면 왜 싸우는지도 알겠죠. 우리나라의 통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상속법이 가족법에 속한다고 그랬죠. 근데 곽윤직 선생님은 재산편 선대고 이 싸움의 근원을 알겠죠. 29페이지를 읽고 싸움의 본래 속셈이 뭐예요? 상속법에 총칙 규정이 적용되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렇다면 곽윤직 선생님은 왜 상속법이 재산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민법 총칙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려고. 통설은 그대로는 적용 못한다는 거예요. 상속법에 가족법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죠? 총칙은 형식적으로는 다 적용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족법에 적용 안 됩니다. 근데 가족법이 뭐냐에 대해서 싸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싸움의 본질은 뻔한 거죠. 속셈은. 총칙을 상속법에다가도 그냥 막 적용할까 말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곽윤직 선생님 뭐예요? 막 적용된다는 거예요, 상속법에. 왜? 상속법이 재산법이라고 보니까. 총칙은 재산법에 그냥 적용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상속법이 어디에 속하느냐가 실제 숨은 의도는 뭐예요? 민법 총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 그걸 싸우려고 그러는 거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 역으로 추론하면. 그 다음에 이 29페이지에서는 용어가 또 하나 문제는 용어. 여러분이 법전을 펴면 제1편 총칙이라고 써놓고 제1장 통칙이라고 써서 통칙도. 통칙. 그죠? 법전을 딱 보면. 그러면 총칙하고 통칙은 뭐가 다르냐? 총칙하고 통칙. 총칙은 말이에요. 형식적으로는 전편에 적용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안 적용되는 수가 있어요. 통칙은 아니에요. 통칙은 실질적이든 형식적이든 다 적용되는 무조건. 알겠습니까? 그게 말이 맞는 말이려면 통칙 안에 몇 개의 조문이 있습니까? 지금 법전에. 2개의 조문이 있죠. 1조와 2조. 그러니까 1조와 2조는 가족법에도 적용돼야 되죠. 그렇다면. 통칙이 정말 되려면. 29페이지에서 그걸 찾아봐요. 1조와 2조 통칙은 가족법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말이 써 있어야 되죠. 29페이지에. 그게 없으면 내 설명이 이상한 말 아니야, 이게. 뭔가 이상한. 느낌이 안 좋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써있잖아, 거기. 통칙과 총칙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총칙과 통칙. 원래 그래서 옛날엔 말이에요. 책도 이름을 원로 선생님들이 구별 썼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쓸 때도, 뭐 법학 통론. 이거 구별 썼다고. 이름만 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 요즘은 막 엉망진창으로 섞었어요. 거기서 그 총칙과 통칙의 의미까지 아는 거. 이것이 충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29페이지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총칙이 실제로는 아닌데도 그 중에 테크니컬한 규정들이 있죠. 몇 가지는 가족법에도 적용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 번호를 매겨요, 번호를. 29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사이에 나와 있죠. 번호를 매겨요, 번호. 번호 매기기 싫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보충교재 5페이지를 보든가. 보충교재 5페이지에 다시 요약을 해놨죠. 5페이지에 있는 그 도표는 여러분 이해하겠죠? 도표. 도표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곤란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두고 그 정도가 포인트입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의 형식적 의의 민법의 역사까지 보고 교과 30페이지에서 봐야 되는 게 민법의 기본 원리다.
민법의 기본 원리. 이 민법의 기본 원리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래 아주 크게 민법이 애초에 태동했던 무렵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정확하게는 1648년과 1919년을 기점으로 이 법의 발전사를 나눕니다. 그게 뭐 어차피 딴 데서 문제가 되니까 알아두는 게 좋은데. 이때 그 유명한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19년에는 뭐 유관순 누나, 여학생들한테 유관순 언니, 3년도 있었는데 그거는 민법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때 바이마르 헌법이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팔리아 조약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당시까지 유지되던 봉건 체제가 종말을 구했다는 겁니다. 봉건 체제가. 이게 끝장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근대의 시작입니다. 가다가 이 1919년에 이 법제사에서 바이마르 헌법이 나타낸 가장 큰 의미는 뭐냐 하면 사회적 기본권이 등장했다. 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회적. 알겠습니까? 이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요 무렵에 이미 요 무렵에 고전적인 아담 스미스의 그 고전적인 그 자본주의 논리가 퇴색하고 어떤 그 계획 경제의 도입이라고 하죠. 신경제학 때 드러났다.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또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 부류를 가릅니다. 이 근대에서 초기 자본주의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계속 번성을 유지하다가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 무렵에 이르러자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20세기 젊으면서 폐해가 드러났다고. 빈익빈 부익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당시 나타난 사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거예요. 마르크스 앵겔스의 그 공산주의가 나타났다. 공산주의. 또 하나는 이렇게 급격하게 때려부실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것을 고쳐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요 계열이 바로 이 바이마르 헌법으로 대표되는 약자를 보호하고 자본주의의 폐해를 조금씩 시정해 가면서 자본주의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는 양쪽이 다 들어왔죠. 북쪽엔 이게 들어오고 남쪽엔 이게 들어왔습니다. 둘 다 근데 조심할 게 있는데 우리 뜻대로 선택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강요된 거죠. 둘 다. 양쪽 다. 양쪽 다. 이렇게 됐는데 이 기본 원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봉건 체제 시대 때는 민법의 기본 원리랑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 원리 필요가 없어요. 봉건 체제에서는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신분에 따라서 민법상의 지위가 고정돼 버립니다. 농노의 아들은 농노고 왕의 아들은 나중에 왕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귀족의 아들은 귀족이에요. 그냥 태어나면서 자기가 가질 재산, 신분법상의 지위, 뭐 결혼할 범위 이런 거 한꺼번에 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민법의 기본 원리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민법이 요 시점에 뭐가 일어나냐면 뭐 자본주의, 뭐 민주주의, 뭐 주권 이론, 뭐 개인주의, 자유주의,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죠. 그게 이 무렵에 다 생겨났습니다. 이 무렵에. 그냥 자본주의인데 여기서 이제 근대 민법이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드러난 게 근대 민법이 초기 자본주의를 도입한다는 게 뭐냐면 자본가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본가를 보호해서 자본 축적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때 이 자본가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기본 원리로 네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네 가지. 예? 그 책에서 나와요. 나와. 뭐 쓰는데 바쁠 게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법인격 평등의 원칙. 자본가와 가난한 노동자와 법적으로 평등하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도 거짓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재벌그룹의 회장하고 말단 노동자하고 법적으로 평등해요? 안 평등해요. 법적으로 안 평등할 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안 평등하죠. 하루빨리 이런 사회가 와야 됩니다. 뭐냐? 재벌 회장이 어느 날 현대조선의 철탑 위에 올라가는 거 혼자서 낑낑대면서 그리고 월급을 10%안 올려주면 나는 뛰어내린다. 그 밑에 노동자들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못 올려준다. 뛰어내리려면 내려라. 그런 사회가 와야 되죠. 그런 사회가. 근데 하여튼 법인격이 평등하다. 이걸 전제로 해서 세 가지 우리가 자주 거론하는 게 나왔습니다. 소유권 절대, 계약 자유, 과실 책임의 원칙. 이것들이 왜 자본가를 돕는 거냐 하면 우선 이 법인격 평등을 보시면 한번 말하면 잊어먹을까봐 겁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면 또 불안하죠. 말하면 다 까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거. 보충규칙 26페이지에 그 도표에도 나와요. 그 본문에도 나오지만 도표도 나오고 그 위에 문장에도 나오고 거의 그 법인격 평등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다 나온다고. 근대 민법입니다. 근대. 이 근대 설명, 근대. 법인격 평등의 원칙을 평등하다고 안 그래버리면 너는 돈 많은 사람이니까 이웃을 많이 도와야 되고 희생하고 너는 너무나 가난하고 힘이 없으니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불평등하게 하면 자본가는 이거 안 해버립니다. 투자 안 해버려요. 돈 많다고 다 감춰버린다고, 돈을. 돈 많으면 손해보는데, 이거? 근데 우리 사회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칭찬하고 권장하는 건 뭐예요? 좀 있는 사람이 좀 넉넉하게 내놓고, 없는 사람은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자본이 안 모입니다. 안 모여요. 돈 안 내놔. 그러니까 그걸 막아버린 겁니다. 평등하다.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대우한다. 법인격 평등의 원칙을 내세웠어요. 두 번째, 소유권 절대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자본가를 위한 거죠. 노동자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재산이 아예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보통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해서 쌍방울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우리가 권리의 객체에서 배우겠지만 쌍방울은 물건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인체에 고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는 건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뭐 재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재산이. 노동자는 이게 필요가 없는 원칙이에요. 뭐 있어야 보호를 받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자본가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재산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 이게 얼핏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여기 자본가 한 사람 있고 노동자가 있다고 합시다. 응? 이 사람이 공장을 세웠어요. 노동자를 뽑아요. 이 사람이 찾아갔어요. 소리 꽥 지르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법인격이 평등하다. 그래서 네 소유권에 절대로 보호해주마. 갑자기 노동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든 척도 안 하죠. 말하지도 않은 소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오늘 한번 실현해보자. 너와 나와 함께 어울려서.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소리가 그랬더니 나는 일주일에 5일만 근무하고 하루에 6시간밖에 근무 못하겠다. 그리고 일주일에 주급으로 $200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또 뻔 따서 얘기했어요. 너 조금 아까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그랬지. 그럼 나도 자유롭게 내 의견을 얘기하마. 너는 일주일에 내내 일하고 23시간씩 일하고 주급으로 $5를 주겠다. 이 사람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더니 너와 나와는 평등하고 자유로우니까 계약이 성립하지 못했네. 넌 가거라.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런데 어느 사회에서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적습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그러면 여기서 이 자식이 이거 웃기는 놈이네. 22시간씩 일하고 뭐 일주일에 $5 주겠다고? 싫어.
딴 데 가서 그런 데를 자기 원하는 데를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데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결국 모든 데서 거절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굶어 죽는 자유밖에 없어요. 무슨 얼어 죽을 계약 자유가 있어? 없다니까? 이 사람 결국은 나중에 자본가 중에서 제일 유리한 데 선택할 수밖에 없죠. 뭐,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사람. 아무것도 없으니까. 22시간은 아니고 뭐 18시간. 5달러는 좀 적으니까 7달러.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과장해서 말하는 것 같으죠. 여러분 그 세계사나 이런 거에 이 당시에 18세기 무렵 초연 무렵에 영국의 그 탄광지대의 사진들이 실릴 거예요. 7살, 8살짜리 꼬마들이 탄차를 어깨에 가지고 드는 배입니다. 그걸 끌어요. 그걸 끈다고. 일주일에 받는 그 꼬마들의 월급이 뭐냐면 큰 두루마리 빵 하나를 살 돈밖에 없어요. 두루마리 빵. 두루마리 빵 여러분 못 먹어죠. 소금만 간을 맞춘 거예요. 투박한 밀가루 가지고. 그걸 맹물에다 그걸 적시갖고 먹는 겁니다. 그냥 꼬마들을. 생존밖에 못해요. 옷을 살 수가 없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옷은 은혜로 줍니다. 사장들이. 옷 빨리 먹고도 일할 수 없으니까. 다치니까 잘못하면. 자본주의라는 게 영국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영국은 그냥 도적대예요. 석유 모자라면 그냥 이라크 침공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무슨 명분이고 나발이가 없어요. 뭐 밀가루 떨어지면 아프리카 북부를 침공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영국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뭐 필요하다. 그럼 침략하는 거예요. 남의 도시 점령해가지고 100년간 빌린다. 이거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전의 도시를 누가 침공해서 점령하면 윤리에 어긋난다고 해서 저항하고. 우리나라에도 6.25 때 전의 나라 청년을 파견해 놓고 중국군한테 무기를 팔아요. 그 영국 총에 맞아 죽은 영국 사람이 있어요. 무지막지한 놈들이라니까. 근데 하여튼 계약 자유 원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본가를 옹호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렇게 계약이 맺어지는 거에 분노한 노동자가 하나 있었어요. 야, 이상하다. 이거 계약 자유 원칙 이거 좋은 줄 알았더니 갈 데가 없다는 거야,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이제 마지막 자본가 하나 찾아갔어요. 야, 좋다. 내가 양보하마. 일주일에 엿새 근무하고 200달러는 넘은 것 같으니까 50달러만 주라. 그다음에 코웃음 치는 거야. 이 사람 더 심하게 말하는 거야. 23.5시간을 일하고 하루에 30분만 잘하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4.5달러를 주겠다. 한 끼는 못 먹어요, 그래갖고, 일주일에. 그래서 분개했어요. 그래서 막 대들었어요. 이 사람들 힘 세죠? 반 죽여놨어요. 노동자를. 이 사람이 맞아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요새 말로 해서 경찰서에 갔다고 합시다. 저 사람이 때려가지고, 완전히 나갔다는 거예요. 일도 못하고 이제. 이걸 좀 처벌해주고 나를 구제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경찰서 직원이, 그래요? 그럼 전화 걸어보죠. 전화 걸어봤어요. 때렸습니까? 아니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난 소송을 걸겠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는 한 나는 뭐 좀 헛소리 삥삥해요. 그럼 사람이 소송 어떻게 하면 갑니까? 물어봤어요. 난 잘 모르니까 변호사 사무실 가봐요. 변호사 사무실 갔어요. 소송 걸러봤습니다. 소송은 공짜로 안 되는데요. 얼마 내야 됩니까? 한 100달러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지금 돈이 없어서 죽을 판인데. 하여튼 어떻게 빚내가지고 하여튼 소송을 걸었어요. 법정에서 자기 아픈 상처를 보여주고 이것저것 하면 처리가 될 줄 알았어요. 처리가 될 줄 알았다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우기면서 법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이 널 때렸다는 거를 입증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가지고 너를 해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너한테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갑자기 판사가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 터졌는데. 이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기절했어요, 법정에서. 그게 과실 책임에 올립니다. 과실 없으면 책임 안 진다. 이 과실을 누가 입증하냐? 피해자가. 피해자가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이 사람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취직도 못하고 지금. 이 사람으로 법정에서 소송 수행하는 동안에 일 계속 못하죠. 이 사람은 일 계속 못해도 상관없는 사람이죠.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게 지겨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거꾸로. 결국 이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노동자만. 이 소송 비용을 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비용을 댔다 하더라도 법정은 자기가 터지고서는 터진 걸 저 사람이 과실로 때렸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배상받으려면.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원리가 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라고. 어떤 기본 원리가 한쪽만 보호하면 세월이 흐르면서 그 폐단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빈익빈 부익부에 그게 바로. 자본가한테만 자본이 집중되는 거 이상하게. 이거는 뭐 외국의 예를 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가. 박정희 집권이래. 그래갖고 이게 폐해가 들어가니까 너무 성질난 사람은 때려 부시작을 하고 공산주의로 나가고.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하니까 좀 온건하게 고쳐보자고 하는. 응? 온건하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채택했어요. 남쪽에서는. 헌법상. 이걸 채택했는데, 이거를 여기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이거를 참 총괄해서 사적 자치라고 합니다. 사적 자치. 프리파트 아우토노미라고 해가지고 사적 자치라고 하는데 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 요 온건한 쪽에서 수정이 됐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제멋대로 하는 거 제멋대로 하는 거로는 계속 빈익빈 부익부의 폐단이 드러나니까 뭔가 국가에서 좀 간섭을 해야 된다. 간섭을. 그리고 개인 이 영어로는 프라이빗이라고 하죠. 이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전체 이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꾸 폐단만 갖고 오니까 전체 즉 공공의 복리를 더 우선시하자. 공공의 복리를. 한 개인의 이익보다도.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공공복리를 최우선시하고 이거를 실천하는 원리를 찾아본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사적 자치를 인정하자. 이렇게 1919년을 기점으로 여기까지 근대고 여기서부터 현대라고 하는데 이게 시기가 넘어오면서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로 이게 채택돼서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일부 소설은 지금 이영준 선생님 같은 분들은 근대 현대 할 거 없이 사적 자치가 제일 좋은 거고 지금도 그대로 이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사적 자치가 최고다 무조건. 그래서 뭐 물권법까지 책을 쓰셨는데 사적 자치에 입각해서 뭐라고 써놨더라. 뭐 책에다 띠까지 둘러가지고 녹색으로 뭐 심도 있는 책이라고 했던가 뭐 그냥 뭐 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책을 이상하게 띠까지 둘러가면서 광고하면서 책을 보세요. 점잖지 못하게. 내용을 보면 그러고 글쎄 뭐 심도가 있다고 주장하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 깊이 들어가려고 내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종이가 찢어지더만 아무것도 없고 괜히 곽인 선생님 책을 헐뜯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적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아직도. 근데 우리나라의 주류적 견해는 분명히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수정해야 됩니다. 이걸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사적 자체를. 밀어붙일 수가 없다고. 이영준 선생님도 물론 이걸 100% 밀어붙이자는 게 아니라 헌법상으로 규정된 소수자 보호라든지 약자 보호를 부분적으로 채택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할 게 사적 자치를 현대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공공복리 하나도 안 주장하냐? 그건 아닙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쪽에서 비중을 둔다는 거고 현재의 주류가 공공복리의 원칙을 강조하더라도 사적 자치의 원칙은 하나도 인정 안 하냐? 그건 아닙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비중을 두느냐로 그런다. 공공복리의 원칙을 이거를 표현은 다르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이익을 하여튼 중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적 자치의 원형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그 폐해가 너무 커요. 특히 우리나라 이 싸움은 그리고 이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볼 때 어느 게 더 적합하냐는 문제예요. 이건 각자의 그 내심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각자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사적 자치를 주장해서 소유권 절대 계약 자유 가치 책임의 원리를
주장해도 사회가 무리 없이 번성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사차사차 주장하는 거고, 내가 볼 때 이 사회가 법인격 평등이라든지 소유권 절대, 계약 자유, 과실 책임의 원리를 주장해갖고서는 이 빈익빈 부익부만 계속 악화되지 좋아질 게 하나도 없겠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공공복리 원칙을 채택하는 거예요. 전체 이익을 중시해야겠다 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론적으로 옳고 그른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대적으로. 우리가 어제도 잠깐 배웠지만 법학상의 상당한 유용한 개념들의 상당수는 대부분 상대적 개념입니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이게 어떤 진리가 영구 불변의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시기에는 타당했던 게 그 다음 시기에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용해야 되죠. 근데 하여튼 이 곽일 선생님의 책이나 현재 우리나라 다수설은 이걸 수정한 현대 민주주의, 현대 그 민법의 기본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교과서에 써 있는 게 보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 표현을 약간 다르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기본 원리를 근대와 현대 다르게 보는데, 이 원리가 적용될 사람에 대한 그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 그 원리 변화의 기초다. 그러니까 이 근대에서는 사람을 뭘로 봤냐 하면, 이거는 영어하고 단어가 똑같지만 독일어입니다, 다. 페르손이라고 봤다. 페르손. 페르손이라는 건 추상적 인격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구체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인간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싸잡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싸잡아 학생들 이렇게 말할 때는. 근데 뭐 어느 고등학교, 뭐 어느 대학교, 어느 초등학교에 뭐 누구가 담임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누구 이렇게 말하면 싸잡아 학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사람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을. 싸잡아 인간이라고 하면 그 속성이 비슷하고 대부분 동질적인 걸 염두에 둔 거죠. 인간들이란 것은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개별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거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그거는 이제 독일어에서는 영어의 그 맨이죠, 맨. 인간이라는 뜻도 있죠.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 독일어. 이 구체적 사람. 구체적 사람으로 현대에 들어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기계적으로 저걸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빈익빈 부익부 자체가 구체적인 걸 평가하는 걸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놈은 돈이 남아돌아가고 어떤 놈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빚만 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구체적인 사람. 교과서에서는 그걸 찾을 수 있는 게 30페이지의 밑에 부분을 보면 추상적 개인적 인격자 페르손. 이건 보입니까? 응? 보일 거라고 그게? 응? 그죠? 그런데 35페이지에 보시면 35페이지 중간쯤에 정중앙쯤에 추상적 인격자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 메인시로서 보고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추상적인 사람을 보호하는 데 신경 썼는데 지금은 왜냐하면 사람 중에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배부른 사람, 배고픈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많다니까. 땡땡이꾼, 성실꾼 이게 차이가 많아요. 그 관점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공공의 복리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다 함께 살아야 된다. 다 함께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러한 그 사조의 변화는 어떤 그 이론적인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고 시각의 문제입니다. 시각의 문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이 사회가 뭐 살기 좋구만 뭐 보니까 각자 능력대로 최소 능력을 발휘해서 살면은 별 문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건 자체가 이상적인 거고, 이게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 말고 딴 것이 개입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능력 있는 사람도 별로 살지 못하고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 그런 부분은
공적인 분야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공공복리 원칙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그 원로 선생들의 주류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그 변화, 그 내용은 여러분 읽어봐도 되고 36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그럼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는 뭐냐? 우리 민법. 곽윤지 선생님의 이제 그 사상이 드러나 있죠. 곽윤지 선생님의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면 37페이지 그 세 번째 문단 이와 같은부터 38페이지까지 이와 같은부터. 근데 이게 문장이 난해해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모를까봐 보충교재 28페이지에 표로 주세요. 표로. 표 딱 보면 알겠죠. 곽윤지 선생님 또 이거 우리나라 다수인 것 같은데 최고 원리, 실천 원리 그 밑에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 최고 원리가 두 가지예요. 다 읽어보면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의 주류적 형태다. 저게 아직은 학계에서 요즘 이제 사적 자치를 다시 부활시키는 움직임이 활발하긴 합니다. 뭐냐면 우리도 이제 살 만큼 됐고 이걸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말해주면 곽윤직 선생님의 이 민법 총 여러분 민법 총칙 교과서 맨 뒷장을 봐가지고 이 초판이 언제 나왔나 한번 봐보세요. 곽윤직 선생님의 민법 총칙이 첫 번째 판이 언제 나왔나? 언제 나왔어요? 63년이 61년 직후죠. 61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16 혁명이 일어났어요. 군사 정권이 들어섰다. 군사 깡패들이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정치적인 평가니까 놔두고 이 군사 정권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가 뭐냐 하면 가난입니다. 가난. 먹을 게 없어요. 당장. 가난은 둘째치고.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었고 뭐 그때 누가 집권해도 마찬가지지만 박정희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외국에 밀가루, 뭐 옥수수가루, 쌀가루 구걸하고 다녔어요. 맨날. 대사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미국에다가 뭐 혹시 쌀 남는 거 있으면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가 몇 년 동안 그걸 먹고 살았죠. 미국의 잉여 농산물 그거 지원받아서 살았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점심 때 우유하고 옥수수를 줘요. 공짜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 애들은 그게 맛이 없으니까 그걸 놀아요. 우유가루를 펑펑 누르면 이렇게 펑펑 나가게 하는 종이 접기 있죠. 그걸 접어가지고 거기다 우유를 집어넣어갖고 공부 시간에 앉았다가 뒷사람 머리에 대고 퐁퐁퐁 터뜨리면 우유가 퐁퐁 나가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돼요. 걸리하고 직사하게 맞기도 하고. 근데 좀 변두리에서는 서울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장난을 못해요. 먹어야 되니까 당장 그걸로. 옥수수빵을 줬는데 요새 내가 그런 옥수수빵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없던데. 그 당시 옥수수빵은 100% 옥수수빵입니다. 100%. 요새 빵집에서 파는 저 엉터리 저 뭐 20%인가 섞은 거 저거 아니고 100% 옥수수 가루 이게. 상상을 초월하게 맛있습니다 이거. 미국산 옥수수 가루죠 그게. 그 잉여 농산물 지원한 거지. 먹다 남은 거 버린 거 우리한테 준 거. 그래서 빵 만들라고 하나씩 줬어요 매일. 하나는 얼른 주머니에 집어넣고 또 하나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때 그 장난기가 심해가지고 그랬어요. 그것도 내가 알기로 서울에 주로 보급이 됐고 시골은 한참 뒤에 보급이 됐어요. 한참 뒤에. 모자라가지고. 그러니까 박정희가 경제를 일으켜가지고 국민을 먹고 살게 하는 게 최우선 문제입니다. 경제가 최우선이야. 뭐든지 간에. 이거를 민법에서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민법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먹을 게 없어갖고 서울 시내의 망우리 이런 데는 산에 봄에 가면 말이에요. 산이 빨개요 그냥. 다 뜯어가버려가지고. 나무 껍데기부터 뜯어서 삶아 먹어요. 풀이란 풀은 먹을 수 있는 다 뜯어먹고. 서울에서도 서울에서. 외국지에서. 그런 판이니까 국민의 힘을, 역량을 집결해서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박정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거죠. 경제 개발을 오게 한 게. 그걸 몇 차례 걸쳐서 했죠. 그걸 해야 되는데, 민법에서는 기본 원리가 뭐냐고 그랬더니 사적 자치. 각자 꼴리는 대로 삽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경제 계획이 안 돼, 이게.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 국민의 힘을 결집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적 자치로 합시다, 사적 자치. 너하고 나하고는 법률적인 평등하고,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 소유권 절대 나요. 계약은 자유롭고, 또는 그 패도 과실 없으면 책임 안 지고.
이게 경제개발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학계에서 이 시급한 경제개발의 어떤 그 이론적인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등장한 게 이거예요. 공공복리 원칙. 힘 합친다. 전체 이익이 우선된다. 이게. 각자보다. 그러다가 이제 79년에 박정희도 뭐 아주 나쁜 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쁘기만 할 리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해. 좀 있지 뭐 국가를 좀 자기도 이렇게 후대 역사에 좋게 기록되게 바랐을 거 아닙니까? 뭐 좀 이렇게 훌륭하게 많이 해가지고 칭찬 듣고 싶고. 근데 이게 오래된 정권은 부패하죠. 그래서 결국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지 부하 총에 맞 죽었어요. 지 손녀딸 같은 그 뭐예요? 무슨 가수인가 뭐 나부랭이 그 광대 패거리 때다가 술 처먹고 앉아서 죽었다. 총 맞아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야 우리도 그동안 고생해가지고 먹고 뭐 국민소득도 높아졌고 살만하지 않냐? 좀 우리도 개성 있게 좀 살아보자. 슬슬 이제 민법학의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사적 자치가 이게 최고의 원리가 아닐까 혹시? 주머니에 돈도 어느 정도 있는데 맨날 뭐 질서만 주장하고 말이에요. 공공복리만 주장하다 보니까 나 하고 싶은 거 못한다 이거 눈치가 보여서. 그래갖고 그 무렵부터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적 자치. 최근 들어와서 아주 다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지지를 받는 편이죠. 그런데 최근에 그 비판 중에 말이에요. 곽윤직 선생님이나 그 원로 선생들이 옛날에는 전체주의 사상에 젖어가지고 일본의 뭐 와카스마 사카이 선생님의 학설을 뺏기다 보니까 공공복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 하나 있어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건 지나 그렇다는 얘기지. 원로 선생들이 뭐 정신병자입니까? 나는 그 뺏겨다가 아무 때나 막 주장하고 그러게? 사람이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적, 경제적 현실과 민법 이론, 또 우리 민법 자체의 전체적인 구조를 고려할 때 공공복리 원칙을 주장한 거지. 남의 거 뺏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그 당시에도 이미 사적 자치를 주장하는 수많은 저서가 있었어요. 뺏기려면 같이 뺏기지 왜 그것만 뺏겨? 이상하게. 그런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 기본 교재를 채택하고 있는 곽윤 선생님은 최고 원리, 실천 원리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 원리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곽윤 선생님은 그 대신 조심할 게 뭐냐면 공공복리의 원칙만 최고 원리가 아니고 38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듯이 자유인격의 원칙도 최고 원리로 합니다. 분명히. 자유인격의 원칙.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충교재 28페이지는 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적 자치의 기본 이념도 존중을 해요. 우리 토서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이고, 오늘 강의가 여기까지인데, 오늘 배운 것은 두 가지 테마입니다. 편성을 합치면 세 가지죠. 법원과 편성과 기본 원리가 가는 겁니다. 법원과 편성과 기본 원리. 그 법원에서는 1조의 해석이 문제된다. 1조의 해석. 이 1조는 그 다른 법조문과 달리 전편에 걸치는 통칙이며 또한 그 민법의 시작 조문이기 때문에 아주 상세히 분석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거기 써 있는 모든 용어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문장 전체를. 그러니까 표제에 나와 있는 법원이 뭐냐, 민사는 뭐냐, 법률은 뭐냐, 없으면은 또 무엇이며, 관습법은 뭐고, 조리는 뭐냐 이거예요. 의한다는 뭐고. 사거리 분석하는 거죠. 조사 빼놓고는. 그래가지고 검토한 게 뭡니까? 법률, 민법 1조, 아니 민사부터 합시다. 민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사에 대응하는 게 아니고 형사에 대응하는 거다. 그 말은 뭘 속셈을 어떤 그 의도를 품고 하는 말이냐면 민사에 상사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죠. 민사에다 상사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법률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정법 또는 성문법 전체를 의미한다. 단순히 국회에서 통과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고. 그 다음에 관습법은 관습에다가 법적 확신을 더한 겁니다. 그 사이에 걸려있는 없으면에 대해서는 통설판이 아닐 것을 그대로 해석하는데 있으면 관습법에 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의한다가 법원이 될 때는 적용한다고 표현하고 법원이 안 된다고 볼 때는
재판의 기준 또는 준칙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리는 현재의 주류 학설은 법원이라고 해요. 아까 봤죠? 우리가 다수설 판례는 법원이라고 본다. 그럼 곽윤수 선생님은 아무 내용도 없고 법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이 아닐 때는 설명해야 되는 게 하나 남아있습니다. 뭐냐면 왜 그러면 법원도 아닌 게 왜 재판의 기준이 되냐는 거예요. 재판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응? 그 다음에 편성에 대해서는 뭘 배웠습니까? 세상에는 이 세상의 민법, 이 세상 다가 아니고 사실은 독일 법계만 해당됩니다. 대륙법계만. 대륙법계 민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응? 인스티튜치오네스식하고 판택텐식이라는 게 있다. 근데 판택텐식, 우리가 택하고 있는 대륙법계 판택텐식은 특징이 뭐냐면 총칙을 왕창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련 지어서 총칙과 통칙은 어떻게 구별되냐. 그 다음에 우리 민법 총칙이 실질적으로는 가족법까지 적용 안 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은 적용 안 되지만 일부가 적용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통칙하고 테크니컬한 규정들입니다. 기술적인 것들. 그죠? 기본 원리에는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있고 현대에 들어와서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로 공공복리의 원칙하고 실천 원리들이 들어왔는데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네 가지는 법인격 평등, 소유권 절대, 계약 자유, 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이것들이 어느 쪽에서 주장이 되더라도 다른 쪽 주장을 완전히 거절하는 게 아니고 어느 쪽을 더 비중 있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쪽을 완전히 이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기본 원리까지 오늘 봤다 이거예요. 복습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